할아버지, 이 회사 3개월 안에 망해요. 증거 있어요. 9살 소녀가 대기업 회장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 청소 냄새가 배어든 낡은 가방. 누가 봐도 이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낡은 스케치북 안에는 거대한 비밀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9살 아이가 찾아낸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강 회장은 이 작은 침입자의 말을 믿게 될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의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됩니다. 지하 1층 청소도구 창고. 새벽 2시부터 본사 전층을 닫고 쓰러운 청소부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창고 구석. 박미라는 허리를 한번 펴며 목을 돌렸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죠. 손목에는 물기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고 작업화 앞코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구석에 놓아두었던 보조 가방이 반쯤 열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안에 넣어두었던 간식 봉지는 바스락거리며 옆으로 흘러나와 있었고 딸아이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스케치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서아야. 목소리가 창고 벽에 부딪혀 작게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또 올라간 거야, 이 아이가. 미라는 서둘러 창고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시각 지상 1층 로비. 태성그룹 본사의 유리 천장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문 양쪽에 줄지어 선 임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앞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 강태준 회장이 직접 출근하는 날이면 로비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강 회장의 검은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73의 나이에도 단단한 풍채를 자랑하는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도열한 임원들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로비 안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소도구 보관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튀어나왔어요. 임원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온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로비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멈춰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얇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리석 천장을 타고 로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아이는 이미 회장으로부터 3걸음 거리에 서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자 소녀는 공중에 들린 채로도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청소부 앞치마를 두른 채 낡은 청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가방에서는 색연필로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스케치북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눈빛은 뭐지? 강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경호원들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치마를 한번 털고 곧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스케치북을 회장 쪽으로 힘껏 들어 올리며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회사 3개월 안에 망해요. 이 안에 증거 다 있어요. 로비가 굳어버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몇몇 이사들이 피식거리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서아요. 서아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겠어? 소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시 강 회장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가 내건 조건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전용 집무실은 최상층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하는 집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가죽 소파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단정하게 쌓여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방 안을 한 바퀴 빠르게 훑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도 바닥에 깔린 양탄자도 아니었어요. 서아의 시선이 멈춘 곳은 책상 오른편 유리 선반 위 액자 하나였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액자 속에는 흰 한복을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구나. 강 회장은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은 아까 로비에서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자, 보여주겠다고 했지. 시작해보거라. 서하는 가방을 내려놓고 스케치북을 두 손으로 꺼냈습니다. 표지는 한때 노란색이었겠지만 이제는 손때와 시간이 더해져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해졌고 표지 위에는 굵은 검정 펜으로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들.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하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이 드러나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종이 위에는 잘게 찢긴 서류 조각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각들 사이사이에는 아이의 필체로 숫자와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 숫자 옆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버려진 거요. 엄마가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이랑 파쇄기 옆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아가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2번째 장, 3번째 장, 10번째 장. 장이 넘어갈수록 조각들은 더 촘촘해졌고 숫자들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이 스케치북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퍼즐 맞추는 것이 재미있어서였습니다. 엄마가 가방에 넣어온 조각들을 밤마다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고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계좌번호가 다른 날짜에 다른 금액으로 반복 등장했습니다. 영수증 숫자와 장부 숫자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특정 날짜마다 정확하게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9살 서아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숫자가 하나의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 금액, 계좌, 그리고 아이가 직접 계산한 총합. 아이의 계산이 맞는다면 지난 1년간 이 회사에서 사라진 돈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나왔습니다. 서아 옆에 서서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혼자 한 거라고. 수십 년 동안 숫자를 다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직감이 그의 가슴 한편을 묵직하게 눌러왔어요. 서아야,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어디냐? 서아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표 한가운데 유독 굵은 선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숫자 하나였어요. 이 돈이요. 이게 매달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가 없어요. 엄마가 주운 조각에도 없고 제가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강 회장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가 아는 계좌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조심하라고 말했던 이름과 연결된 계좌였어요. 강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당장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서아가 스케치북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꼭 1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박미란이 태성그룹 본사 야간 청소 일을 시작한 것은 서아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건물 청소를 뛰었어요. 손이 거칠어지는 것도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문제는 서아였습니다. 미란이 밤 10시에 일을 나가면 서아는 혼자 방에 남겨졌어요. 처음에는 이웃 할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지만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휴대폰을 손에 쥐어주고 비상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나와도 미란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미란은 새벽 2시 본사 12층 임원실 복도를 밀대로 닦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 끝에서 끝까지 왕복하는 동안 건물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청소기 모터 소리와 자신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한켠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미란의 손이 멈췄어요. 파쇄기 옆 바닥에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늘 그냥 쓸어 담던 것들이었어요. 미란은 별 생각 없이 조각들을 모아 검은 봉투에 넣고 수거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서아가 깨어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어서 자야지. 몇 시인 줄 알아? 엄마 가방에 종이 조각 있어? 나 퍼즐 맞추고 싶어. 미라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조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수거하다 남은 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는 식탁 위에 조각들을 늘어놓고 진지한 얼굴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다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눈을 떴을 때 서아는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조각들은 반쯤 맞춰진 채였고 서아의 노트에는 숫자 몇 개가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숫자 이상해. 여기랑 여기가 달라. 응? 뭐가? 금액이 달라. 분명히 같은 날짜인데. 미라는 눈을 비비며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회사 서류 조각들이니 원래 복잡한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냥 회사 서류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아는 신경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매일 밤 엄마의 가방을 기다렸어요. 미란이 무심코 가져온 조각들을 하나하나 펼쳐 식탁 위에 늘어놓고 맞춰지는 것은 스케치북에 붙이고 숫자는 직접 옮겨 적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아의 스케치북은 한 권, 두 권 쌓여갔고 숫자들 사이의 패턴은 점점 선명해졌어요. 미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퍼즐 맞추는 것을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 낡은 스케치북이 언젠가 이 거대한 건물의 심장부를 흔들 열쇠가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아침
미라는 창고 복도를 뛰어다니며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 순간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미란 씨 맞으시죠?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지금 즉시 회장 집무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강 회장과 서아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선 사람은 이상훈 전무였습니다.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흰머리 한 올 없이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남자였어요. 맞춤 양복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이 없었고 넥타이 핀까지 반듯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반듯함 뒤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서아에게 닿는 순간 눈 아래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뾰족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성큼성큼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훈을 바라보았어요.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죄송합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라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이미 서아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향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소부 아이가 집무실까지 들어왔다고요. 회장님,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미여가 외부인이 이 공간에 들어온 것 자체가 태성그룹의 규정 위반이에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아는 이상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그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이상훈은 서아의 시선이 불편한 듯 살짝 몸을 틀었습니다. 아이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어서 엄마한테 가거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케치북을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으며 강 회장 쪽으로 반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아저씨 눈이 이상해.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어른. 서아는 그런 어른을 알고 있었어요.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가 꼭 저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탕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뒤로 돈을 요구하던 사람이었죠.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무, 이 아이는 내가 직접 올리라고 했네. 보안 위반이라면 그 책임은 내가 진다. 회장님, 그리고 자네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보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나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 집무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훈의 눈썹이 아주 잠깐 움직였어요. 강 회장의 말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그 스케치북 안에 있는 것들은 회사 내부 서류 조각입니다. 아이가 주워온 것들이라면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아이를 앞세워 회사를 흔들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상훈이 서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쇄기 옆이요. 12층하고 15층이요. 순간 이상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수천 번의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의 얼굴을 읽어온 눈이었습니다.
그 짧은 굳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상훈 전무의 전용 집무실은 15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 눈빛 앞에서 이상훈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훈 전무가 물러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가 다시 강 회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한 미소라는 것을 이 집무실에 있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이의 말을 근거로 경영 판단을 내리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정식 감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아를 바라보았어요. 서아야, 내가 직접 설명해 보겠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케치북을 책상 위에 펼쳐 올려놓고 마지막 장을 찾아 넘겼어요. 숫자와 화살표로 빼곡하게 채워진 표가 드러났습니다. 서아는 연필을 집어들고 표의 첫 번째 줄을 짚었어요. 여기 날짜 보이시죠? 매달 25일이에요. 딱 맞게 25일마다 돈이 나가요. 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금액은 매번 달라요. 근데 달라지는 방식이 있어요. 앞달 매출이 많으면 이번 달에 더 많이 나가고 앞달 매출이 적으면 이번 달에 덜 나가요. 꼭 매출이랑 연동되는 것처럼요. 이상훈이 짧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재미있는 상상을 하는군요. 회장님, 매달 25일 지출이라면 정기 협력사 정산일과 겹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 패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서아가 이상훈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근데 협력사 정산이면 거래처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금 계산서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돈은 그게 없어요. 조각을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스케치북을 한 장 앞으로 넘겼어요. 거기에는 서류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숫자 일부가 잘려나간 채였습니다. 서아는 그 옆에 직접 계산한 숫자를 적어두었어요. 이 조각에서 계좌번호 앞자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조각들이랑 다 맞춰봤더니 이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게 12번이에요. 1년 동안이요. 강 회장의 눈이 그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이 계좌는 30년 전 아내가 거실 식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상훈 씨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눈이 마음에 안 걸려요. 강 회장은 그날 아내의 말을 웃어넘겼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까다롭다고 이상훈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서아의 스케치북 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상훈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양복 재킷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래 함께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가 긴장했을 때 나오는 습관적인 손동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이 전무. 네, 회장님. 자네 15층 집무실, 지금 당장 봉인해. 이상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조치입니다. 이유라도. 이유는 내가 알고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을 만들어냈어요. 이상훈은 잠시 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서아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어른들의 싸움은 항상 소리를 높이지 않는 쪽이 더 무섭다는 것을 9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집무실을 나간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입원했을 때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워준 사람이었고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대신 수습에 나선 사람이었어요. 그 세월이 지금 이 순간 9살 아이의 스케치북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은 책상 서랍 가장 안쪽을 열었습니다. 다른 서랍과 달리 자물쇠가 달린 서랍이었어요.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자 안쪽에서 낡은 천 파우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때 연한 하늘색이었겠지만 이제는 색이 발의 회색에 가까워진 파우치였어요. 강 회장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아는 파우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거예요? 강 회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우치 안에서 나온 것은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오랜 세월에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둥글게 뭉개져 있었어요. 강 회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작고 단정한 여자의 글씨가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곁에 두고 쓰던 메모 수첩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장보기 목록, 지인들 생일, 아들 병원 진료일, 아내의 일상이 그 작은 글씨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넘기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수첩 중간쯤 다른 글씨들보다 유독 힘을 주어 눌러 쓴 문장이 있었어요. 줄 바꿈도 없이 한 번에 눌러 쓴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상훈 씨만큼은 조심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느낌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강 회장은 수첩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 위에 눈이 머물렀어요. 30년 전 이 글씨가 여기 적힐 때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병상에 누워서도 이 걱정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퇴원을 기다리며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것인지 강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아내의 그 문장과 서아의 스케치북이 같은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어요. 서아는 수첩 위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저씨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천천히 덮었어요.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 도시를 무대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수첩 한 장과 아이의 스케치북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맞았소. 강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늦은 대답이었어요. 그때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박미란 씨가 도착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올라온 것이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 박미란이 집무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비서실 직원에게 이끌려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지 서아는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미라는 강 회장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딸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앉으시죠. 강 회장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강 회장은 소파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강 회장은 서아의 스케치북을 미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미란의 눈이 천천히 넓어졌어요. 매일 밤 딸이 식탁에 앉아 맞추던 그 조각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넣어온 것들이 이 두꺼운 스케치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조각들이 어느 층에서 나온 건지 기억하십니까? 미라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층하고 15층이 주로 많았어요. 파쇄기 옆에 늘 조각들이 흘러나와 있어서 같이 쓸어 담곤 했는데 서아가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씩 감이 잡히는 눈치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상훈 전무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들고 그 뒤를 따랐어요. 이상훈은 강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하면서도 눈은 미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는 인사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박미란 씨, 청소 용역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계약서 7조를 보면 사내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유출한 게 아니라 파쇄 예정 문서를 수거해 자택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반출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계약 조항상 해지는 불가피해요. 이상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미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이상훈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가늘어졌습니다. 아까랑 똑같아. 입은 규정 얘기를 하는데 눈은 다른 걸 보고 있어. 이상훈의 시선은 스케치북에 꽂혀 있었습니다. 규정을 따지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막막했어요. 서아 학원비도 겨울 점퍼도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쌓인 걱정들이 한꺼번에 짓눌러 오는 것 같았어요. 서아는 엄마의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상훈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자르면 저도 이 스케치북 드릴 수 없어요. 집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훈의 눈이 서아에게 향했어요.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은 짧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상훈이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온 이유, 서류를 앞세워 미란을 압박하는 방식, 그리고 스케치북을 향해 꽂힌 눈빛.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속내가 9살 아이의 눈에 먼저 읽히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상훈이 다음 패를 꺼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이상훈은 서아의 말에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강 회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입가에 다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출처 불명의 서류 조각을 근거로 경영 판단을 내리시는 건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태성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조용히. 강 회장이 그 두 글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30년 동안 자네가 조용히 마무리한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는 내가 세어봐야 할 것 같군. 이상훈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어요. 강 회장은 비서실 직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올려보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상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차분하던 눈빛이 빠르게 계산적으로 변했어요. 그는 뒤에 서 있던 인사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아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아이야, 그 스케치북 이리 주렴. 회사 서류가 섞여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단다. 서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규정상 내부 문서는 회수해야 해. 어서 주렴.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은 이미 서아의 가방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스케치북을 등 뒤로 숨기며 벽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절대 안 돼. 이걸 빼앗기면 끝이야.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왜 아이한테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미란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곤란합니다. 계약 해지건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상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해고라는 말이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의 굳은 발, 무릎 위에 맞잡힌 두 손, 그 손이 자신을 위해 매일 새벽 2시에 이 건물을 닦아온 손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인사팀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냐하면요. 서아는 스케치북을 등 뒤에서 꺼내 앞으로 들었습니다. 표지를 펼치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저 다 외웠거든요. 집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이상훈을 바라보았어요. 날짜도요. 금액도요. 계좌번호 앞자리도요. 스케치북 없어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저 숫자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상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인사팀장에게 짧게 눈짓했어요. 인사팀장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무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강 회장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방금 한 일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겨도 괜찮다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버틴 것이었어요. 이 아이는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장이 들어섰어요. 강 회장은 그를 보자마자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훈 전무 집무실과 개인 차량, 지금 즉시 봉인해. 그리고 이 전무는 오늘부터 사내 출입을 제한한다. 이상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래 감춰두었던 날것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훈이 집무실을 나간 뒤에도 그의 체온 같은 것이 방 안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아까 열었던 자물쇠 서랍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수첩 뒤쪽에 파우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처음에는 꺼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강 회장은 두 번째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접혀 있었어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리마다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래된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업 초기 법인 설립 전후로 작성된 자금 흐름표였어요. 강 회장은 그것을 꺼낸 이유를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아의 스케치북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서 이것을 꺼내야 한다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자물쇠 안에 잠가두었던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 누군가가 회사 금고에서 사라졌다고 보고했던 원본 장부의 사본이었어요. 그 사본이 왜 아내의 파우치에 들어 있었는지 강 회장은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보렴. 서아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강 회장은 낡은 서류를 서아의 스케치북 옆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두 종이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서류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작이 몇 번 반복되었어요. 강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응, 여기 이 숫자요. 서아가 낡은 서류 위 숫자 하나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쳐 같은 숫자를 찾아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아요. 강 회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 서류는 30년 전 거잖아요. 근데 이 계좌번호가 제 스케치북에도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매달 돈이 들어간 그 계좌랑 앞자리가 똑같거든요.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낡은 서류와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30년 전 창업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와 서아가 1년간 추적한 유령 계좌의 앞자리가 일치했습니다. 30년이었어. 강 회장의 손이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왔어요. 처음부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여렸던 시절,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쓸어 담은 조각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눈치였어요. 서아는 강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속상하죠?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십 년을 함께 달려온 도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옆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 집무실 천장보다 높고 무거웠어요. 서아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1년 동안 밤마다 혼자 맞춰온 퍼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조각을 찾았어요. 아이는 그 사실이 기쁜지 슬픈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강 회장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팠어요. 법무팀장이 올라오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숨을 고르며 집무실로 들어섰어요. 강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지금처럼 보이는 날이 어떤 날인지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낡은 서류와 서아의 스케치북을 법무팀장 앞에 나란히 놓았어요. 이 계좌 전부 조회해. 30년 전 거래 내역부터 오늘까지 전부. 법무팀장은 두 자료를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좌는 이상훈 전무 명의의 차명 계좌로 저희 내부 감사팀이 3년 전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던 계좌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법무팀장을 향했어요. 3년 전부터? 네. 다만 당시 전무님의 반발이 워낙 강했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보고서 자체가 묻혔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하는 소파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9살 서하도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이상훈이 무서워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집무실로 추가 보고를 올린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어요. 이상훈의 집무실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캐비닛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두꺼운 파일 3개가 있었어요. 파일 안에는 태성그룹의 주요 사업 계획서, 신제품 개발 자료, 해외 바이어 계약 조건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쟁사 로고가 찍힌 내부 회신 문서가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강 회장은 파일을 직접 펼쳐보았습니다. 경쟁사와 주고받은 문서의 날짜는 무려 창업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태성그룹이 첫 해외 수출 계약을 따내려던 시기 이상훈이 경쟁사의 입찰 조건을 사전에 넘긴 정황이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계약을 빼앗겼을 때 강 회장은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보가 새나갔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이후 30년 동안 이상훈은 두 곳에 발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전무로 회장의 신뢰를 받으면서 동시에 경쟁사의 정보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계약들이 경쟁사에 넘어간 것도 몇 번의 인수합병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파일을 덮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덮은 파일 위에 그냥 올려진 채였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파일 한 권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날들, 가장 억울했던 순간들, 그것들 뒤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깊은 공허함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먼저 알아봤군. 강 회장은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던 그 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그 말. 30년 전 아내가 병상에서 수첩에 눌러 쓴 그 문장이 지금 이 파일보다 더 정확했어요. 서아가 조용히 강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슬며시 강 회장의 손 옆에 놓였어요.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서아의 작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성그룹 본사는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고함도 없었고 달려가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에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이동하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오르내렸고 비서실과 법무팀 사이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는 3가지였어요. 첫째, 이상훈 전무 명의의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할 것. 둘째, 캐비닛에서 발견된 파일 전체를 법무팀이 인수해 검찰 제출 자료로 정리할 것. 셋째, 내부 감사팀이 3년 전 작성했다가 묻힌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복원할 것. 지시가 내려지고 2시간 만에
이상우는 본사 로비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포승줄에 묶인 채 로비를 가로지르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그 모습이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쌓아온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피해 고개를 돌리던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 회장은 창밖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어요. 한 번 보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아와 미라는 비서실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청소를 시작해 아침 8시에 퇴근하려던 날이었는데 지금은 태성그룹 회장 비서실 소파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아야. 응, 엄마. 무서웠지? 서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응. 근데 엄마 해고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무서웠어.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서웠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를 뾰족하게 건드렸어요. 엄마는 서아 때문에 무서웠는데 나는 괜찮았어. 스케치북 다 외웠으니까. 미라는 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말 대신 그것으로 대신했어요. 집무실로 돌아온 강 회장은 보안팀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훈이 지난 30년간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금액의 추산치가 담긴 보고서였어요. 강 회장은 첫 장만 보고 덮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뒤에 적힌 피해 목록이었습니다. 무산된 계약들, 실패한 인수합병, 경쟁사의 선수를 빼앗긴 입찰들,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강 회장은 보고서를 법무팀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전부 검찰에 넘겨. 하나도 빠짐없이. 네, 회장님. 그리고 내부 감사팀장 불러 3년 전 보고서 묻은 경위 전부 파악하고 관련된 사람들 명단 올려. 법무팀장이 나간 뒤 강 회장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아의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스케치북을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 잘게 찢긴 조각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맞춰 붙인 조각들이었어요. 가장자리에는 굵은 색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조각들 사이를 이어주는 화살표는 삐뚤삐뚤했지만 방향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넘길수록 조각들은 더 촘촘해지고 숫자들은 더 정교해졌어요. 겨울부터 시작해 봄을 지나 여름을 넘긴 흔적이 손때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것을 채우는 동안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이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 이르자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숫자 대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색연필로 아이의 필체로 다 마쳤다.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강 회장은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그의 눈끝에 맺혔어요. 봄이 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정문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부드럽게 풀리고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한결 따뜻했습니다. 몇 달 전 이 로비를 가득 채웠던 무겁고 서늘한 공기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강 회장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유리 선반에는
아내의 액자 옆으로 새로 놓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낡고 너덜너덜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검정 펜으로 증거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강 회장은 매일 아침 그것을 한 번씩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내의 사진을 보고 스케치북을 보고 그제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교복 차림이었어요. 4월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집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유리 선반 위 스케치북을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 저거 거기 두는 거예요? 응.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부끄럽게. 서아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강 회장은 낮게 웃었어요. 매주 토요일 서아는 이 집무실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강 회장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공부하다 막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수학 문제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서아는 두 번째 주부터 혼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와 소파에 앉아 숙제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서류를 보다가 가끔 서아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태성그룹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이어졌어요. 이상훈 전무는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30년간의 배임과 횡령, 기업 기밀 유출 혐의였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임원 여럿이 줄줄이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외부의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하라는 지시만 반복했습니다. 박미라는 복직했어요. 야간 청소팀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본사시설관리팀 정직원으로 채용했어요. 처음에는 미란이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분하다고, 딸이 한 일이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 회장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조각들을 집에 가져간 건 당신이었어요. 서아가 맞출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미라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과 서아는 본사 옥상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아는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꽃 이름을 하나씩 읽어보았어요. 강 회장은 그 옆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걸까요? 강 회장은 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 큰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온 날 당신이 어딘가에서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30년 동안 닫혀있던 것들이 9살짜리 손에 의해 하나씩 열리던 그날을 당신은 어디선가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할아버지. 서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강 회장은 몸을 낮춰 서아가 가리키는 꽃을 보았습니다. 매화야. 예쁘다. 응. 추울 때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란다. 서아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가 좋아했어요? 강 회장은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할아버지가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아 옆에 나란히 섰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이 거대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온 9살 서아의 이야기였어요. 버려진 조각들을 밤마다 혼자 맞추면서도 왜 하는지, 누가 알아줄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저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서아처럼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한 조각씩 맞춰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게 되실 거예요. 삶은 늘 그렇게 보답해 주거든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